60일회차 승무패 겨울 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0회차는 적당히 예상 가능했던 이변하고요. 또 이겨야 할 팀이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역꾸역 승리하는 적당한 정배당이 아우러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통계적인 예상치보다 1등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역시나 시청하시는 많은 고수님들께서 가늠할 수 있었던 역배당 조합에서 실패하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승무패 게임은 계속되고요. 세상에서 꾸준함과 절실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본인만의 루틴을 지키시고 이렇게 가서 피를 봤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가봐야지 하다 보면 항상 내가 가는 팀만 퇴장당하고 극장골에 패하고 또 넉넉히 이기고 있으면 적중특례 뜨고 하는 게 일상이 되는 것이죠. 본인만의 루틴과 스타일을 지키면서 애매한 부분에 힌트와 궁금증만 유튜브에서 물어보시는 소소한 일상을 유지하시다 보면 어느 날 아침 9자리 숫자에 적중 축하 알림 문자를 받아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60일회차 간단 분석으로 짧은 시간 안에서도 편히 즐기실 수 있는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터키로 떠나는 일정입니다. 1부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원정에서 3대2로 이긴 갈라타사라이가 같은 팀을 홈에서 4대3으로 이긴 바이에른 뮌헨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분들도 계시고요. 틀린 비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몇 대 몇 서로 승리했냐 보다 그 경기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겼냐에서 출발을 하셔야 다음 경기의 정상적인 분석과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팀 맨유에게 승리한 두 팀이지만 실제로 보면 갈라타사라이가 이기는 방식과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하는 방식의 차이는 큽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갈라타사라이가 같은 질의 패스 성공률을 보이는 맨유니까 승리가 가능했던 것이지 뮌헨에게 똑같은 데자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보고요. 같은 한 점 차의 승리였지만 3대1 두 골 차의 여유 속에서 내주었던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막판 실점 속의 승리, 그 승리를 카세미르의 퇴장 속에 경기 막판 역전승을 거두었던 갈라타사라이의 승리와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팀명의 무게감으로 분석을 하시다가 실제 경기를 보시면 누가 갈라타사라이고 누가 뮌헨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갈라타사라이도 빠르고 다이나믹한 팀입니다. 그리고 터키 원정이 낙관할 수 있는 오만한 경기는 아니겠지만 빅매치의 승리 DNA는 결코 무시하고 넘어가야 할 팩트는 아니라고 확신하는 바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 다시 정리해서 홍 갈라타사라이의 단통 패배 구간으로 1번 경기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원정팀이죠. 찰스부르크의 수비형미들입니다. 덴마크 유스 누구였죠? 비데스트랩이죠. 그러니까 비데스트랩의 질병으로 인한 결장이 유일하게 아쉬워 보이기는 합니다. 있다고 해도 바렐라와 미키테리안이 지키는 밀란의 중원과는 뎁스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고 비데스트랩이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챔스 경기에서 그닥 포텐을 터뜨리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양 팀의 부상자 관련해서는 굳이 안 듣는 게 더 약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홈 인터 밀란의 단통성 구간을 담아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3번 맨유와 코펜하겐의 초이스 구간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이스 구간은 단통승 구간이고요. 굳이 설명드리자면 덴마크에서 그들과 레벨이 비슷한 팀들과의 괄목할 성적을 잉글랜드 원정까지 연결시켜서
두려움에 긴장해야 하는 맨유는 아니라고 보고요. 코펜하겐의 역동적인 스피드와 함께 같이 수반되어야 할 테크닉이 비례하지 않는 데서 오는 그 원정에서의 무기력한 플레이, 특히 지난 갈라타사라의 원정에서 후반 86분, 88분에 연속으로 골 먹히고 말짱도루묵 무승부를 거둔 데서 보듯이 후반 종반까지 일관적인 경기력을 보이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3년 전 그 유로파 파이널 스테이지 맨유 원정에서 유효 슈팅 빵을 만들어냈던 B클럽 원정 울렁증, 또 마지막으로 코펜하겐의 35살이죠. 니스트르 감독이 경기 중 변화되는 상황에 따른 전술 변화가 거의 무의미하거나 상대 벤치가 읽기 좋은 교과서적인 변화에 그친다는 점, 또한 물론 핫바지가 된 맨유 상대로 크게 기대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카세미로의 부재 공백이 맨유에게 커 보이기는 하지만 카세미로 하나 추가로 아웃됐다고 챔스에서, 그것도 올드 트래포드에서 부상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코펜하겐전에서는 출전할 수 없었던 카세미로였고요. 데나어 감독이 카세미로가 어차피 나올 수 없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전략 전술이 있을 거라는 점 등등을 들어서 홈 맨유의 단통 승구간에 3번 경기를 내려놓겠습니다. 자, 4번 경기 가보겠습니다. 와우, 재밌겠네요. 지난 60회차에서 겨울 인생을 웃고 울고 웃게 해주었던 두 팀이 붙습니다. 첼시와 세비야가 동시에 이기고 있던 그 77분경은 참 좋은 그림이었는데 말입니다. 물론 보험으로 붙여넣기 한 그 무승부 프로토픽은 좋았지만 겨울 인생이 그렸던 큰 그림을 망쳐놓았던 두 팀입니다. 사실 그 세비야는 루케바키오의 광활한 삽질만 아니었어도 레알 마드리드에게 질래도 질 수 없는 경기였죠. 물론 발베르데의 증광스카 같은 볼 공급과 최전방의 화려한 테크닉으로 골메이드와 진배 없는 장면들을 연출했던 그 레알 마드리드였지만 세비야의 전방 압박에 평소 같았으면 치열한 볼 다툼을 벌였을 레알 마드리드의 그 A 옵션들이 부상당하지 않으려고 빠져나오기 급급했던, 달리 본다면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빠르게 헬프 압박에서 벗어나는 수려한 테크닉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겨울 인생의 눈에는 레알의 비니시우스도 그랬고 호드리고도 그랬고 기존 선수들의 아바타들이 출전한 듯 그 심성 약한 아이들 같아 보였습니다. 세비야 루케바키오의 연이은 똥볼에도 알론소 감독이 지켜낸 그 고집스러운 단면은 루케바키오에 대한 신뢰라기보다 루케바키오가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생각됐고요. 이제 조금은 팀 상황이 한결 더 파악됐을 알론소 신인 감독의 두 번째 도전기이자 챔스 입봉전입니다. 작년 시즌만큼은 잉글랜드 팀 킬러라고 불러도 될 만큼 갑작스럽게 접신을 하는 축구를 보여주면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세비야지만 부상 자원들이 속속 복귀를 마친 아스날에게까지 결코 쉬운 경기를 해낼 것이라 보기에는 많은 고뇌와 번민이 필요했던 경기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도 참 난감한 그림이 그려지고요. 아스날이 랑스 원정을 떠날 때 비기는 것조차 힘들게 보았던 그 아스날의 경기력은 기막히게 적중을 했습니다. 예전 아스날의 전성기에서 벵거 감독의 미친 경기력의 원조도 프랑스의 아트축구였고 지금의 아스날에게 제동을 걸 수 있을 팀도 성굵은 축구보다 오밀조밀 그 쇼패스로 전진해 나가는 맞짱 전술을 가져갈 수 있을 그 리그왕 팀이나 라리가 팀밖에 없을 거라고 봤고요. 랑스는 성공했죠. 더군다나 세비야는 쇼패싱으로 3승에서 1승까지의 도달 시간이 챔스 팀들 중에는 가장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골대 앞에만 가면 축구화가 세모나 네모가 되는 두드러지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게다가 아스날은 이미 얼마 전이죠. 그 라인 간의 간격을 좁힌 쇼패싱 게임의 약점을 보였던 그 바이러스 백신을 프랑스에서 접종을 한 상태라는 것. 이 부분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난 8월 17일 맨체스터 시티와의 슈퍼컵에서 엔네스리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승부차기에서 5대4로 패했던 세비야의 그때 웅크렸다가 전진 패스 몇 번으로 순식간에 상대 문전에 가 있던 그 깨구리 전략이 또 한 번 통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단통으로 간다면 무승부 픽을 할 거고요. 승리의 동력은 아스날에게서 더 많은 소리를 내고 있지만 세비야 알론소 감독이 또 어떤 마법을 선보일지는 아무도 모를 그런 매치업 같아 보입니다. 4번 경기의 최종 픽 구간은 지도새도 모르게 경기 자체를 없애버리는 스리마킹 찬스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5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랑스와 아인트호벤의 그 B그룹 3라운드죠. 벨기에에서 그 조국 네덜란드로 이적하자마자 아인트호벤의 왼쪽 최전방을 찢어놓고 있는 복덩어리죠. 노아랑의 햄스트링 이후 첫 챔스 경기를 치르는 아인트호벤입니다. 직전 세비야 원정에서 맨 오브 더 매치를 기록했죠. 그 노아랑이 결장하자마자 리그 경기에서 스트라이커 대종이 기복 있는 플레이를 선보이는 건 노장 그 대종의 든든했던 좌측룡이 사라진, 이 좌측룡이라는 건 노아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좌측룡이 사라진 그 불안의 서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비어맨의 한결같은 매 경기 포텐의 퍼포먼스는 아인트호벤의 왼쪽 라인이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직전 리그 3경기에서 무득점 10실점으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하위권의 시타라전 한 경기만으로 아인트호벤이 금가지 않은 여전한 경기력을 증명해 보였다고 하기에는 뭔가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던 지난 주말 그 경기였습니다. 반면 한 달 전 세비야 원정 이후에 3승 3무로 안정된 조직력으로 회귀하고 있는 랑스는 누구죠? 소토카, 아길라르, 맨디, 그라디스로 이어지는 오른쪽 라인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 아인트호벤의 최고 한 라인 노아랑 비어맨과 겹치는 충돌 지점이다 보니까 노아랑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다소 부담스러운 아인트호벤이고요. 대종의 노세아는 언젠가는 중요한 경기에서 그 아쉬운 탄식을 자아내게 할 소지는 항상 내포하고 있는 아인트호벤이라고 생각합니다. 리그 전승에 지금 9전 9승인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리그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이력 하나만으로 랑스 원정까지 승리를 장담한다는 건 눈에 띄는 노아랑 아웃의 그 리스크가 마킹을 좀 머뭇거리게 하기는 합니다. 무승부가 좀 걸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무 투마킹을 하기에는 투표율의 분포도가 333이라 배팅액을 2배로 투자하는 매력도 반감되고 특히나 각 리그에서 반기점 끼는 팀들 간의 대결인 챔스에서는 투마킹의 리스크는 리그 경기들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챔스 경기는 지우는 것 아니면 강단 있는 원마킹만이 후회 없는 도전이라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도 실천이 어려웠던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실천하겠습니다. 안개 속의 5번 경기 홈 랑스의 승구간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6번 경기 고메즈의 허벅지 부상 이후 먼저 맞는 놈이 임자의 포지션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브라가의 오른쪽 삼선이 세비야전에서 몸만 풀어준 호셀로에게 틀리는 장면이 먼저 오버랩되는 매치업입니다.
리그 세비야 원정에서 몸살이었던 원인이 이 경기에 있다는 가정이라면 아니 그랬을 것 같은 경기 운영을 다분히 느끼게 해줬던 안첼로티 감독이었습니다. 벨링엄과 발베르데의 체력이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변 구간을 마킹하기에는 겨울 인생의 근로소득이 아쉽고 부족한 느낌입니다. 1번 경기 바이에른 뮌헨과 마찬가지로 조금 불안한 느낌은 지울 수 없는 경기이면서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경기. 6번 경기는 홈브라가 단통패를 장바구니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리그 성적은 잠시 접어둔 느낌의 우니온 베를린과 흔들리고 있는 나폴리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변 구간을 잡는 첫 번째 루틴과 일맥상통하는 느낌의 경기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팀 나폴리와 직전 경기에서 끝도 없이 망가지는 느낌을 주던 팀 베를린과의 매치업. 직전 60회차 승무패 셀타비고와 에이티 마드리드의 경기가 떠오릅니다. 빌라 키퍼가 퇴장당하기 직전까지 결과를 안개 속으로 몰아넣었던 셀타비고에서 지금의 우니온 베를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빌라 키퍼가 퇴장만 당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에이티 마드리드가 그렇게 낙승을 할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명가팀은 어떤 식으로든 부활의 터닝포인트를 찾게 마련이죠. 직전 리그에서 원정에서 3득점을 하며 승리했던 나폴리, 직전 리그에서 홈에서 3실점을 하며 패했던 베를린. 누구나 쉽게 보이는 이런 유형의 경기에서 이변 구간을 잡아보는 용단이 있어야 독식 명전의 아이디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하는 겨울 인생입니다. 베를린이 유라노비치의 결장이 예상되는 오른쪽 중원만 단도리를 잘 한다면 의외의 답안지를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7번 경기에서 두 번째 지우개를 꺼내보겠습니다. 승무패 스리마킹으로 승무패 14경기의 반환점을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내일 새벽 승무패 첫날 대진표의 마지막 경기 8번 벤피카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매치업입니다. 벤피카는 디마리아가 아웃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겨울 인생입니다. 지난 찰츠부르크와의 홈경기나 인터밀란과의 원정에서도 디마리아가 나가고 난 뒤의 경기력이 좀 더 저돌적이고 다소 나았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고 아르헨티나 국대에서도 이제 디마리아를 그라운드에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벤피카는 무엇보다 항전 의지가 너무나 명백한 경기이고 상대 소시에다드의 오른쪽 중원에서 멘데즈의 동선만 차단하면 의외로 손쉬운 경기를 펼칠 수도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멘데즈가 묶이면 쿠보나 오야르자발의 동선이 겹치면서 우왕좌왕하는 소시에다드의 일선을 먼저 그려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알가실 감독의 4-3-3 포메이션의 단점은 터프 매치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무승부라는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매치업이지만 굳이 원마킹을 가야 한다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전방 압박에 뛰어난 피지컬을 앞세운 홈 벤피카의 승리 구간에 희망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스페인 국대 듀오죠. 주비멘디와 메리노의 안정된 미들라인이 무시로 겨울 인생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긴 합니다. 멘데즈를 묶는데 먼저 성공을 하는 벤피카로 가정한다면 주비멘디와 메리노 둘이서 거친 벤피카의 미들라인을 커버하기에는 후반 종반으로 갈수록 로스된 피지컬을 회복하는 길이 요원해 보이는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최종 선택은 홈 벤피카의 단통성 구간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첫날 경기 분석은 끝났습니다. 이튿날 경기는 10번 경기까지는 간단 팩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경기는 마킹 구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어제로부터 정배당을 부여받은 페이노르트지만 히메네즈와 민테의 부상은 차포 없는 장기판 딱 그렇게 보입니다. 원정 역배당 라치오의 승리를 예상해 보고요. 10번 경기는 셀틱이 라치오전에서처럼 선빵에만 성공한다면 라치오전처럼 역전패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난 주말 그 셀타비고전에서 승리를 당했던 AT 마드리드의 경기력이라면 이변 픽의 효자로 등극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세 번째 지옥의 찬스를 10번 경기에 배정을 해보겠습니다. 투잡러이다 보니까 안정된 시간이 허락되는 주말의 차에는 좀 더 알찬 분석으로 찾아뵐 걸 약속드리고요. 시청자분들께 조그만 도움이라도 된 겨울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회차에도 어김없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눌러주셨던 시청자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구독과 좋아요 쾅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61회차 승무패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